늘 저희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교수님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영광입니다. 네, 이 팟빵을 평정을 하시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지금 평정을 슬슬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 나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이 시간 너무 재밌다. 교수님 뭐 목소리가 좋다." 정말이요. 우리 예. 댓글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강 사실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답글 좀 달아 주세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올려드린 작품을 통해서도 교수님의 매력을 많이 발견하셨을 텐데 앞으로 올릴 작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예 기억해 주시면 그렇죠. 예.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작품이죠? 예.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를 소개할 텐데요. 네.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배경이 특별해요, 배경이, 공간이.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인제 우리가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하는데 네. 폐쇄된 공간, 폐쇄 그렇죠. 공간을 말하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인제 많이 있는데 그 네. 작품 중에 하나고요. 네. 이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인제 모인 가운데 네. 뭐 대부분 인제 살인 사건이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예. 겁니다. 네 그런 설정입니다. 네. 이게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산장 시리즈 3 부작 중에 마지막 편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인제 음. 이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네. 이 출판사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음. 그럴듯해요 사실. 네네. 왜냐면은 하쿠바 산장 살인 사건이라는 작품이 있고 네. 백마산장으로 처음엔 예. 소개가 됐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면 산장 살인 사건 요거는 저희 채널에 지금 올라와 들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예.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이어서 이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다 제목에도 산장이 들어가고 네. 또 비슷해요. 어떤 폐쇄된 좀 공간에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물론 스토리는 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예예. 연관성도 없는 얘기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92 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30년 만에 예 우리나라에서 넘죠. 예. 출간이 됐고 또 맞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줄거리 해설 그리고 낭독 보내 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남녀 7 명이 외딴 산장에 모입니다. 남자가 4 명, 여자가 3 명이에요. 이들은 한 극단에 소속된 연극 배우들이에요. 그들이 이 산장에 모인 이유는 각자가 편지를 받고 나서예요. 편지는 오디션 합격자 발표가 있은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에 왔어요. 편지 내용은 다음 연극의 완성을 위해서 특별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이 외딴 산장에서 나흘간을 지내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받은 오디션 합격자 7명은 함께 모여 이 산장으로 향합니다. 산장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장 주인의 기묘한 말이었어요. 산장을 나흘 동안 빌린 연극단 연출가인 도고 선생은 이곳에 오지 않고 7명이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면서 나흘 동안 도고 선생이 명령한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산장 주인도 이 말만을 남긴 채 산장을 떠납니다. 산장을 둘러보던 7명은 벽에 있던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발견하고 놀라요. 5 종류의 책이 각각 7 권씩 꽂혀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7 명에게 이 책들을 읽으라는 무언의 압력 같았어요. 그런데 책 제목을 훑어보는데 에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벤 다인의 그린 살인 사건, 엘러리 퀸의 Y의 비극 등이었어요. 이 책들의 내용이 특별했습니다. 하나같이 등장인물들이 잇따라 죽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무인도의 어느 저택에 머물던 사람 10명이 하나하나 살해당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린 살인 사건은 그린이라는 가문의 저택에서 가족이 차례로 살해당하는 이야기였고, Y의 비극은 유서 깊은 가문의 일가족이 살해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7명의 단원들은 도고 선생이 이런 종류의 책을 놔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의아해하면서 한 권씩 읽어보기로 해요. 그런데 그때 산장으로 속달 우편이 배달됩니다. 이번 연극의 연출가인
도고 선생이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였어요. 인사말은 생략한다. 질문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서 전화 대신 편지를 쓴다. 여러분은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당혹스러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무대 연습이니까. 지난번 오디션이 끝난 후에도 말을 했지만 이번 작품은 대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추리극이라는 점과 무대 설정, 등장인물, 대강의 스토리가 결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각본가가 되고 연출가가 되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배우가 되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일인지는 서서히 알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상황 설정에 관해 설명하겠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산장이다. 실제로는 코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자.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산장에 찾아온 7명의 손님이다. 관계는 현실 그대로 한 연극에 출연하는 젊은 배우들로 한다. 산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 기분 전환을 하러 왔다고 해도 좋고 배역 연구를 위한 합숙이라고 해도 좋다. 각자 좋을 대로 설정할 것. 여러분은 그 산장에서 뜻밖의 상황과 맞닥뜨린다. 그것은 바로 기록적인 폭설이다. 그로 인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눈의 무게 때문에 선로가 끊겨서 통신망조차 이용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마을로 장을 보러 간 산장 주인도 돌아오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물을 데우며 함께 밤을 보낸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구조대는 오지 않는다. 자, 현재 여러분이 놓인 상황은 대략 이렇다고 보면 되겠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잘 대처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심리 상태와 각자의 대응 방식 등을 최대한 극명하게 마음에 새기도록 그 모든 것이 작품의 일부로서 대본과 연출에 반영될 것이다. 모쪼록 이번 작품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그럼 건투를 빈다. 도고 심페이가 주신 실제로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산장 주인이나 나한테 연락할 것. 다만 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 사람과 접촉하는 시점에 이 모든 시도는 중단된다. 또한 그럴 경우에 이번 오디션 합격도 즉시 취소된다. 편지의 내용을 다 알게 된 단원들은 역시 도고 선생답다고 말을 합니다. 도고 선생은 평범한 방식으로 무대에 올린 연극이 한 편도 없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7명의 극단 단원들은 외딴 산장에서 나흘간을 머물게 되었고 우선 식사 당번을 제비 뽑기로 정합니다. 식사 당번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은 거실에 모여 책장에 꽂혀 있던 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가 살해될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물론 진짜로 죽는 것은 아니고 살해되는 역할일 것이라는 단서도 붙입니다. 그리고 살해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단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나 구가는 나머지 6명의 단원들과는 다른 연극단 소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오디션에서 다른 극단 단원으로는 유일하게 합격했다. 나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굳이 다른 극단의 오디션에 응모한 까닭이 있다. 그것은 이 극단 소속 여배우인 유리에 때문이었다. 그녀의 연극을 보고 그녀의 뛰어난 미모에 반해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이 극단의 연극에 꼭 참여해서 그녀를 만나보겠다는 결심이 생겼던 거다. 유리에는 연기는 형편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재계에 연줄이 있어서 연극단에 큰 공헌을 한 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주인공에 뽑혔던 것이다. 지난 오디션 때도 그녀가 연기한 줄리엣 역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뽑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모가 별로인 한 배우가 줄리엣 역으로 오디션을 보았고 역시나 유리애한테 밀려서 떨어지고 말았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연기로는 유리애보다 훨씬 나았다. 어쨌거나 나 구가는 이번 나흘 동안 이 산장에서 유리애의 환심을 사는 것이 큰 목표다. 하지만 같이 온 다른 남자 단원들도 유리애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한심스럽게도 눈에 너무 크게 띄었다. 하지만 나는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자신이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거실에서 지난번 있었던 오디션에 대해서 한 단원과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연기는 뛰어났지만 외모가 유리애한테 밀려서 떨어진 그 여자 단원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마삼이었다. 근데 단원 모두 그녀의 이름을 듣자 왠지 그녀를 화제로 삼는 것에 거북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첫날 밤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늦은 밤에 레크레이션 룸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두 여성 단원이 있었다. 유리에는 없었다. 유리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별 볼 일이 없다고 나와 버렸다. 레크리에이션 룸. 구가가 나가자 두 여성 단원 중 한 명인 아스코가 다른 단원인 다카코에게 구가는 외모도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지 않느냐면서 칭찬을 한다. 그러자 다카코가 자신은 별로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처럼 속을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나누다가 다카코가 자신은 자러 가야겠다고 방을 나섰다. 아스코는 피아노를 좀 더 치다 가겠다고 하면서 레크레이션 룸에 남는다. 혼자 남은 아스코는 헤드폰을 끼고 그 잭을 디지털 피아노의 단자에 꽂은 뒤 다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약 1시간 동안 그녀는 묵묵히 피아노를 쳤다. 피아노 위에 놓인 시계바늘이 어느새 12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아스코가 새로운 곡의 악보를 펼치고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천천히 출입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기척을 알아채리지 못했다. 피아노가 입구 반대편 벽 쪽에 문을 등지고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주에 열중하고 있었다. 침입자는 몸을 굽히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걸음을 옮겼다. 당구대보다도 등을 낮추고 그녀 뒤로 다가갔다. 침입자가 거의 등 뒤에 다가섰을 때까지도 아스코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피아노 연주에 몰두해 있었다. 음악은 그녀에게만 들렸고 정적 속에서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지막이 들렸다. 침입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동시에 아스코도 기척을 느꼈는지 연주하던 손을 멈췄다. 어쩌면 피아노 표면에 그림자가 비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돌아볼 틈은 없었다. 침입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헤드폰 줄로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다. 아스코가 잠깐 뭔가 소리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몸이 크게 뒤로 휘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그녀는 목을 파고드는 헤드폰 줄을 벗겨내려고 몸부림쳤다. 의자가 넘어지고 그녀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러나 침입자는 힘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목을 옥죄었다. 마침내 아스코의 손발에서 힘이 빠지고 온몸이 충들어졌다. 그런 뒤에도 침입자는 그녀의 죽음의 쐐기를 박듯이 한동안 손의 힘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가 완전히 죽었다고 확신했는지 마침내 침입자가 헤드폰 줄을 손에서 놓았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가서 방에 불을 끈 다음
아스코의 목에서 헤드폰 줄을 벗기고 사체를 질질 끌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 모든 단원들은 외딴 산장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스코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를 찾는 중에 어젯밤에 레크리에이션 룸에서 아스코가 피아노를 마지막까지 치고 있었던 것을 아는 다카코가 그곳으로 가보는데 갑자기 다카코가 큰 소리를 외치며 뛰어나와요. 레크리에이션 룸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설정 2, 아스코의 사체에 관해서. 사체는 피아노 옆에 쓰러져 있다. 목에 헤드폰 줄이 감겨 있고 목이 졸린 흔적이 있다. 옷차림은 빨간 스웨터에 청바지. 이 종이를 발견한 사람을 시체의 첫 발견자로 한다. 이런 종이의 내용을 본 단원들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며 어제 얘기했던 대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설정인 모양이라고 웅성댑니다. 그리고 남은 6명 중에 범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해요. 그리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는 연극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며 어젯밤에 아스코가 살해됐다고 생각되는 시간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지만 다들 각자의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결국 6명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산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살해당하는 배역이 실제로 나오더니 놀라웠다. 6명 중에, 아니, 나를 제외한 5명 중에 도고의 지령을 받은 범인 배역이 숨어 있다는 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대충 행동할 수는 없다. 범인 배역을 맡은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도구한테 보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캐스팅에서 탈락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반은 연극, 반은 게임이라는 마음으로 참가할 생각이다. 그건 그렇고 아스코가 맨 먼저 살해되는 배역을 맡은 것은 의외였다. 그런대로 연기력이 있는 그녀가 이토록 빨리 무대에서 사라지다니 아깝지 않은가? 물론 그렇다고 유리애가 사라진다면 더 곤란하겠지만 남은 6명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산장을 구석구석 둘러보기로 했다. 나는 다카코와 함께 산장 바깥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다. 다카코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을 가리키면서 저건 우물 아니냐고 물었다. 다가가 보니까 과연 우물이었다. 나무 판자로 덮여 있었는데 나무 판자에는 빨간 페인트로 위험, 손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우물을 덮고 있는 나무 판자를 열어볼 그런 용기는 없었다. 근데 그곳에서 다카코가 이 나한테 과거 극단에서 있었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 주었다. 죽은 아스코는 국가 선생에게 몸을 바쳐서 자신의 배역을 따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줄리엣 역으로 오디션을 보았지만 유리애한테 밀려서 떨어진 이 마심이라는 배우의 일도 알려주었다. 마사미는 오디션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스키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절벽에서 추락해서 전신에 중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원들이 마사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린다는 말도 해주었다.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 산장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온 6명은 자신들이 둘러본 산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별 내용은 없는데 단 한 가지, 범인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6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런 중에도 남성 단원 중에 몇 명은 유리에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써요. 그 중에 한 명인 요시오는 늦은 저녁 유리에의 방으로 찾아가 유리에가 다른 남성 단원인 교스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데 유리에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요시에는 안심하며 유리에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고백을 하지만 유리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남자 배우인 구가와 혼다는
오늘 밤에 누군가가 살해당할 것 같다고 말하며 함께 같은 방에서 자기로 합니다. 유리에의 방. 요시오가 왔다 간 후 유리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몇 분이 지났다.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침대 다리가 삐걱거렸다. 잠시 후 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요시오 때보다 한결 신중한 소리였다. 유리에는 스탠드 스위치를 켰다. 그러나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왜 이러지? 그녀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문 앞까지 갔다.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다. 대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두 번 들렸다. 다시 누구세요? 하면서 유리에는 도어락을 풀고 문을 빼꼼 열었다. 바로 그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고 그와 동시에 유리애가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이 들어와서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팔다리를 버둥거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겹쳤다. 잠시 후 유리애는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었다. 침입자는 아스코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몸을 질질 끌고 방을 나갔다. 예.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산장에서의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단원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모여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유리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원들은 모두 유리에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실내를 둘러보니 유리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리에의 방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종이에는 설정 3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설정 3. 유리에의 사체에 관해서 사체는 이 종이가 놓여 있는 장소에 쓰러져 있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발견한 사람을 사체의 첫 발견자로 한다. 사체의 전두부에는 둔기로 얻어맞은 흔적이 있고 목에는 손으로 졸린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제구는 여전히 눈 속에 갇혀 있으며 전화 등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불가능하다 이상. 단원들은 결국 두 번째 살인이 벌어졌다며 놀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리애를 좋아하는 남성 단원들은 왜 하필 유리애가 죽는 역할이었냐면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쿠가 가즈유키의 독백.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유리애가 살해되다니. 요시오가 길길이 날뛸 만도 하다. 그녀가 사라지면 여기까지 온 의미가 반감된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치 빨리 범인을 찾아내서 이런 쓸데없는 수색을 일찌감치 끝내는 게 상책이다. 나는 혼다와 함께 잤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든 덕에 범인은 3명으로 좁혀졌다. 교스케, 요시오, 그리고 다카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스케가 범인으로 보이지만 이 엉뚱하게 요시오라는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다카코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범인에게는 지성도 필요하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다. 어젯밤 혼다의 방에서 함께 잘 때 내 침대 머리맡 스탠드에 한때 불이 켜지질 않았다는 것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다가 손에 둔탁한 물건 같은 것을 들고 단원들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자신이 뒷마당에서 발견했다면서 유리애를 죽인 둔기가 뒷마당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혼다가 내민 물체는 검은색의 가느다란 금속 꽃병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이었다. 단원들은 아무리 유리애가 둔기로 얻어맞은 뒤 목이 졸려 죽는 설정이긴 하지만 정말로 흉기가 존재할 줄은 몰랐다면서 놀란다. 근데 누군가가 이 꽃병으로 유리애를 죽인 걸 어떻게 아느냐고 혼다에게 묻자 혼다는 꽃병을 자세히 보라고 한다. 단원들이 꽃병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사람의 피로 보이는 붉은 것이 묻어 있었다. 단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유리애의 방 그 쓰레기통에서 종이가 발견되는데
그 종이에는 "이 종이가 둔기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렇다면 뒷마당에서 발견된 이 피 묻은 꽃병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혼다가 이 살인극은 연극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앞뒤가 맞다고 한다. 범인은 원래 꽃병을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피가 묻자 뒷마당에 버리고 대신 이 쪽지를 써서 쓰레기통에 넣은 거고, 아스코와 유리에는 진짜로 살해당했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럼 시체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다카코가 맞아 하고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산장 바깥에 있는 우물을 가리킨다. 잠시 후 다들 벽돌로 둘러싸인 낡은 우물 앞에 모였다. 다들 주저하는데 혼다가 앞으로 나서더니 나무 판자 한 장을 드러냈다.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다. 다카코는 겁이 나서 물러서 있었다. 나무 판자는 전부 합해 6장이었다. 그걸 모두 드러냈는데도 우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깊이를 알 길 없는 불길한 어둠이 그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다카코가 손전등을 가지러 산장으로 간 사이에 돌멩이를 주워서 우물 안에 던져 보았다. 작은 돌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조금 큰 돌이라도 흐리터분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잠시 후 다카코가 가져온 손전등으로 비춰보아도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나무 판자 6장을 덮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 판자를 얹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빨간 실 같은 것이 판자 끝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빨간 털실이었다. 그것을 본 다카코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이건 아스코의 스웨터 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단원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살인극이 연극인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시오는 흥분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도고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전화기에 다가갑니다. 그러자 다른 단원들이 그렇게 되면 이번 오디션 합격은 무효로 된다면서 말리자 요시오도 도고 선생에게 전화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피 묻은 꽃병이나 아스코의 스웨터 털실도 모두 도고 선생이 준비한 소도구라고 말을 해요. 국가는 속으로 만약 이 모든 일이 도고 선생의 책략이라면 그 연출가를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누구 하나 추리극의 등장인물에 몰입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다들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는 단원들에게 이 사태가 도고 선생이 짠 각본이 아니라 실제 살인범이 계획한 일이라면 놀랄 만큼 교묘하게 계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선 범인은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을 모두 이 산장에 불러들인 다음 목표한 인물을 죽여야겠다고 계획했고, 그 다음 국가 선생의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에는 이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단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산장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즉, 범인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산장에서 연극이 시작된다는 도고 선생의 편지 때문에 누구도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모두 범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국가의 이런 생각을 들은 다른 단원들이 국가의 추리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경악합니다. 하지만 교스케는 그렇다면 단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살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교스케의 말을 들은 단원들은 도대체 이게 연극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살인인지도 모르는데 그 동기까지 파헤치는 것은 무리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때 국가가 아마도 살인은 한 번 더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이 산장에 3일 밤을 머무는데 매일 한 명씩 살해당하고 마지막 밤에 한 번 더 살인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국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만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카코가 무심코 혹시 범인이 단원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이곳에서 죽을 작정은 아니겠지 하고 내뱉었어요. 이 말을 들은 모든 단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이 다카코의 한마디는 지금까지 이러니 저러니 했던 대화를 일시의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력이 있었다. 이래서 여자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녀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도 10번에 한 번은 유효한 말을 한다. 그것도 상당히 유효한 말을. 점심 식사 후 몇 시간을 우리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보냈다. 이제야 다들 조금이나마 기운을 되찾나 했는데 다카코의 그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범인이 죽을 작정인지도 모른다. 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어처구니 없는 거는 다카코가 자신이 내놓은 의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나 다른 사람들이 득달같이 자신의 의견을 반박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근데 다카코의 범인 자살설에 다들 반론을 하지 않자 그녀는 누구보다 깊이 낙담하고 말았다. 점심 식사 후에 토론이 애매하게 끝난 탓에 우리 5명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라운지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서성거리거나 엉거주춤하게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다카코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여파가 컸던 것이다. 섣불리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스스로를 단속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바닥에 앉아서 추리 소설을 읽는 척하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았다. 먼저 아스코의 경우인데 왜 그녀는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방에서 헤드폰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러 갔을 때는 헤드폰 잭이 뽑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그 다음으로 유리에의 경우에 사건 자체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없다. 하지만 역시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날 밤 내가 자던 방의 스탠드가 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 후에 조사를 해봤지만 스탠드가 고장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때 잠시 정전이 된 거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점이다. 우연한 정전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정전인가? 인위적인 정전이라면 과연 누구 짓인가? 물론 범인 짓이겠지. 왜 그랬을까? 유리애를 죽이는데 또는 죽이는 연극을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일 거다. 왜 필요했을까? 죽일 작정이었으니까 상대에게 얼굴을 보여도 상관없었을 텐데. 아니면 정전이 우연이었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나처럼 책을 들추고 있던 요시오가 말을 걸었다. 왜 내가 다른 연극단 소속이면서 이번 연극을 오디션을 보았느냐고 묻는 것이다. 혹시 마사미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마사미는 오디션에서 유리애한테 밀려서 탈락을 하고 실망한 나머지 고향에 돌아가서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해 반신불수가 된 여자 단원이었다. 내가 마사미가 이 오디션에서 탈락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 말을 기억한 거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단원들이 요시오한테 소리를 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나무란다. 그러자 나는 요시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와 마사미는 깊은 관계에 있는 사이인데 마사미가 오디션에서 탈락한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그 결과 반신불수라는 불행이 닥쳤다. 오디션 심사에 불만을 품은 내가 그녀 대신 복수하려고 모두를 죽이기로 계획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고 요시오에게 되물었다. 그러자 요시오는 모두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아스코와 유리에를 죽임으로써 복수는 끝났다고 말했다. 아스코는 국가 선생에게 몸을 바쳐서 배역을 따냈고
유리에는 연기를 못하는데도 얼굴이 예쁘고 집안이 좋다는 이유로 배역을 따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죽은 시점에서 복수가 끝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옆에 있던 다카코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마사미의 스키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죽은 아스코와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이 마사미의 스키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이 죽은 아스코와 유리에가 마사미의 집에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 아마도 오디션에 탈락한 마사미를 위로하러 갔을 거라면서. 그런데 그 당시 누가 운전을 해줘서 갔던 것 같은데 하고 말끝을 흐리자 옆에 있던 교스케가 두 사람을 태우고 마사미의 집에 간 것은 교스케 자신이었다고 말한다. 단원들 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자 교스케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마사미의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반문을 해요. 그러자 다들 마사미의 집을 찾아갔던 때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게다가 국가가 만일 살인범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를 불러 모은 의도가 오디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하며, 만일 마삼이라면 아스코와 유리에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고도 말을 해요. 그러자 교스케가 아스코와 유리에와 함께 마사미를 찾아간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사미는 오디션 결과에 충격을 받아 연극을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스코와 유리에 그리고 교스케는 시리에 빠져 있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사미가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설득한 끝에 만났어요. 세 사람이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세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후에 그녀가 스키를 타다가 크게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려고 했지만, 그러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면회하러 오지 말라는 연락이 와서 가지 못했어요. 여기까지가 교스케가 들려준 스토리였어요. 이 말을 들은 요시오는 마사미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겠다고 말합니다. 오디션에 탈락하고 안 그래도 마음이 우울한데 합격한 라이벌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고,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여겨지는 두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마사미에게 굴욕으로 여겨졌을지 짐작이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사미가 더욱 절망에 빠져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혼다와 다카코도 이에 동조해요. 그런데 그때 혼다가 희한한 말을 합니다. 마사미의 사고가 난 후에 마사미의 어머니에게서 들었는데, 교스케 일행이 마사미를 만나고 돌아간 직후 마사미는 스키를 들고 나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스키를 들고 나가기 직전에 전화를 한 통 받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사미 어머니는 전화를 건 사람이 스키를 같이 타러 다니던 동창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건 아니었다고 마사미의 어머니가 얘기해 줬다는 것을 혼다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카코가 마사미를 자살로 내몬 그 전화는 누가 한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다 들은 요시오는 아마도 다음 살해 대상은 교스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밤은 남자 4명은 거실에서 함께 모여 자기로 했어요. 그 편이 가장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카코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다카코는 방문을 잠그고 자면 되고, 만약 다카코를 죽이려는 남자가 있다면 다 같이 남자들이 거실에서 함께 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 다행히 다들 무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다 끝난 모양이라고 혼다가 말을 해요. 전원이 마지막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혼다가 컵에 인스턴트 수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각자의 앞에 놓았어요. 어쩐지 표정들이 어젯밤보다 밝아 보이는 건 잠시 후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체크아웃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잠시 후면 모든 것이 끝나요. 모두의 시선이 시계로 향했어요.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반입니다. 각자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다카코였어요. 왠지 좀 나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요시오도 나른하다고 말해요. 잠시 후 아침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들 정신이 몽롱해지며 정신을 못 차려요. 잠이 쏟아지기는 구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가는 사태를 간파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는데 스토브 옆에 떨어져 있는 성냥개비 2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가는 재빨리 그 성냥개비를 주운 후 사람들 사이를 휘청거리며 다니다가 포기하고 쓰러졌습니다. 라운지, 오전 8시 20분. 모두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윽고 한 명이 슬금슬금 일어났다. 그자는 잠시 우리를 둘러보면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천천히 엉덩이를 들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교스케에게 다가갔다. 그자가 교스케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로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일 터였다. 교스케는 정말 잠이 든 듯 했다. 그자는 교스케의 목에 양손을 대었다. 그러나 곧바로 힘을 주지는 않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그 자세를 유지했다. 한 20초쯤 지났을까? 그자는 천천히 체중을 실으며 손에 힘을 주었다. 순간 교스케가 팔다리를 버둥거렸다. 그는 범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범인은 그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올라탄 채 몸통을 조였다. 교스케는 마치 허공에서 뭔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손발을 허우적거리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움직임이 멈췄다. 범인도 한동안 그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몸을 일으킨 범인은 교스코의 2다리를 잡더니 아스코와 유리의 때처럼 질질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희생양은 여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듯했다. 그럼에도 범인은 거실과 식당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뒤 범인이 거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종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교스케가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스테레오로 다가가 스위치를 조작했다. 일련의 작업을 마친 그자는 조금 전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다시 누웠다. 라운지에 있던 스테레오에서 오전 10시가 되자 하드락 음악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굶실굶실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구가가 맨 먼저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다카코가 일어나면서 시끄럽다고 귀를 막아요. 스테레오에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다들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때 혼다가 조스캐는 어딨냐고 묻습니다. 다음 순간 구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아뿔싸 하는 소리를 냅니다. 종이에는 사체의 상황, 교스케가 목이 졸린 채 죽어 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들 놀란 채로 도대체 누가 아침에 먹은 음식에다 수면제를 넣었냐고 소리쳐요. 다카코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외치며 빨리 이 산장을 벗어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산장을 떠나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가서 짐을 챙겨서 거실에 다시 모입니다. 그렇게 네 명이 산장을 떠나려는 참에 갑자기 구가가 잠깐만 기다리라며 일동을 불러세웁니다. 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그들 세 사람을 향해 구가가 이제 다 끝났냐고 말을 해요. 요시오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요. 구가는 범인에게 묻는다면서 더는 할 일이 없고 이걸로 막을 내리는 거냐고 다시 묻습니다. 다카코가 누구에게 묻는 거냐고 묻자 구가의 시선이 혼다에게로 향합니다. 혼다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웃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지나치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구가는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모두 레크리에이션 룸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잠시 후 모두가 레크리에이션 룸으로 간 것을 확인한 구가는 거실과 식당 사이에 있는 선반으로 다가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으며 자, 이제 엔딩이군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레크리에이션 룸. 구가는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 범인이 혼다인지를 밝힌다. 우선 혼다가 수프에 넣은 수면제를 먹고 다들 잠이 쏟아지기 직전에 본인은 그것이 범인의 계략인 것을 알았고 성냥개비를 요시오와 다카코의 몸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10시에 잠이 깨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의 몸 위에는 성냥개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나머지 한 사람, 즉 혼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혼다를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증거를 통해서 어젯밤에 혼다가 범인인 것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검은색 조그만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도청기였다. 거실 선반 아래칸에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던 도청기라고 말한다. 누군가가 거실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청장치를 눈치챈 것은 혼다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다. 구가가 거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혼다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혼다는 자신의 방에서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무심코 했는데 그때 아마도 누군가가 이 산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고 구가는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실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도고가 보낸 편지를 읽었을 때부터 막연하게 품고 있었다. 어디선가 도고가 가령 몰래카메라 같은 것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연극 연습을 하는 셈치고 생활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이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눈은 도고의 눈일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구가는 카메라를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물건은 없었다. 그렇다면 도청기일까? 이렇게 해서 구가는 거실 선반에 숨겨져 있던 도청기를 발견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걸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요시오는 당연히 도고 선생이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구가는 그건 아니라면서 혼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한다. 혼다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댄다. 그러자 구가는 그러면 구가 선생, 도고 선생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자고 말한다. 다카코가 당장 전화기 있는 쪽으로 걸어간다. 그러자 혼다가 다급히 그녀를 불러 세웠다. 다카코가 걸음을 멈추는 것과 동시에 혼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도청 장치를 듣고 있는 사람은 바로 마사미라고 말한다. 그러자 요시오와 다카코가 혼다 당신이 아스코와 유리에 그리고 교스케도 죽였느냐고 소리친다. 그 말을 들은 혼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자신이 아스코와 유리에 그리고 교스케를 죽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요시오가 혼다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구가가 말린다. 그리고 혼다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유리에가 죽던 날 밤에 구가 자신이 혼다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잤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다는 유리에를 죽일 수가 없었다. 구가의 말을 들은 요시오가 혼란에 빠져서 그럼 범인은 누구냐고 묻는다. 구가는 다시 범인은 혼다라고 대답한다. 요시오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친다. 그러자 혼다는 자신이 마사미의 복수를 위해서 세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구가는 혼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막 밝히려고 하는데 혼다가 구가를 노려보면서 듣고 싶지 않아 말하지 마 하고 소리친다. 하지만 구가가 혼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계속 설득하자 할 수 없이 혼다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더니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마삼이 미안해. 처음부터 속일 작정은 아니었어. 라고 말한다. 예,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죽었다고 알려진 세 사람, 아스코, 유리에, 교스케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죽는 연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산장 근처에 있는 다른 장소에 가 있었어요. 결국 그 세 사람은 다시 산장으로 불려옵니다.
이렇게 7명의 단원들이 다시 다 모인 상황에서 국가는 이 산장에서 그동안 일어난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우선 이 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도청기를 통해서 듣고 있던 인물은 스키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마삼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삼이는 도청 장치를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였어요. 국가는 벽에 세워져 있는 스피커를 가리키며 "당신 어서 나오세요." 하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카코와 요시오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마사미는 도청 장치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크리에이션 룸과 유리의 방 사이에 있던 숨겨진 공간에서 구멍을 통해 아스코와 유리에 두 사람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휠체어에 탄 마사미가 모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사미는 7명의 단원들이 이 산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비밀의 공간에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살인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혼다는 실제로 마사미의 복수를 위해 아스코, 유리에, 교스케 3명을 죽이기로 하고 그 살해 장면을 마사미가 본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혼다는 실제로 아스코와 유리에 그리고 교스케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었어요. 물론 그 세 사람에게도 미리 이 계획을 알렸기 때문에 세 사람은 실제로 죽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마사미를 속였던 것입니다. 즉 모든 건 마사미가 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기였던 것이에요. 요시오와 다카코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해요. 이에 마사미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힙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그 오디션이었어. 도고가 7명의 이름을 발표했을 때 그중에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모든 과제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개성이 독특한 다카코나 유파가 다른 연기를 선보인 구가라면 모를까. 그 외의 응시자에게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어. 아스코와 유리에가 붙었는데 내가 떨어지다니. 나는 발표 후에 도고를 만나러 갔지. 그리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져 물었어. 그의 대답은 더없이 애매하고 무책임했어. 극단에는 나름의 방침이 있고 자신은 그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전부였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뭔가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 그날로 나는 연극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고향으로 내려갔어.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런 내 심경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생겼어. 아스코와 유리에 그리고 교스케 이 3명이 찾아온 거야. 그들은 나한테 연극을 그만두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어떤 기분으로 자신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 중에서도 내 상처를 헤집어 놓은 것은 교스케의 말이었어. 그때 만일 네가 맥베스 부인을 연기했다면 심사위원들은 만점을 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그렇게 훌륭한 연기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깝다 하는 그의 논리 이면에는 어울리지 않게 줄리엣을 연기한 게 문제였다는 속내가 담겨 있었지. 그의 말에 아스코와 유리에도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 걔네들도 교스케와 똑같은 마음을 숨기고 있음이 분명했지. 그 다음의 이야기는 거의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 왜 그들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만 화산 속 용암처럼 내 마음속에서 부글거렸다.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빈 말로 설득을 계속했지. 나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어. 비열한 방법으로 합격한 너희들에게 동정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아. 난데없는 내 공격에 아연해진 그들은 대뜸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군. 나도 말했지. 아스코는 도고에게 육체를, 유리에는 돈을 상납해서 배역을 따낸 주제에 라고 대답을 했던 거야. 당연히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군.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를 나타낸 사람은 아스코야. 그녀는 내가 만일 연극계로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협력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내뱉었어.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들이 타고 온 차가 근처 식료품점 트럭에 막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사정을 알게 된 우리 엄마가 트럭 운전사를 부르러 간 사이에 그들은 우리 집 현관 안쪽에서 기다리게 되었지. 방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 당연히 내 험담을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대화에는 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더군. 아스코는 조만간 약혼하게 될 교스케와 유리에를 놀려대며 모처럼의 드라이브에 회방꾼이 끼어들어 미안하다느니 하는 그런 농담을 했어. 교스케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멀리 돌아서 가자고 제안해서 두 여성을 기쁘게 했어. 이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나는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애당초부터 그들에게는 나를 끝까지 설득할 마음 따위는 없었던 거야. 돌아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즐거운 드라이브에 지나지 않았어. 자신들에 관한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울 뿐 연극을 그만둔 동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지. 나의 뇌리에 심술궂고 못된 생각이 떠올랐어. 돌아가는 그들을 길 한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어. 나는 뒷문으로 나가서 송곳으로 그들이 타고 온 차의 뒷바퀴에 찔러 넣었지. 스페어 타이어에도 똑같이 했어. 나는 2층 창문에서 떠나는 그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 하지만 잠시 후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 아스코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가 울고 있었어. 큰일 났다면서 차가 벼랑 아래로 굴러서 교스케와 유리애가 죽었다는 거야. 전화를 끄는 내 머릿속에는 살인이라는 두 글자가 빙빙 맴돌았지. 죽이고 말았다. 나는 교스케와 유리애를 죽이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스키 장비를 차에 싣고 있었어. 나는 죽기로 결심했지. 사람을 죽인 이상 미래로 향한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말았다. 나는 스키장에서 활강 금지 구역으로 죽을 작정으로 미끄러져 나갔어. 정신이 돌아온 건 병원 침대 위에서야. 울고 있는 엄마에게 죽을 작정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 그보다 내게 더 신경 쓰이는 일은 교스케와 유리에의 일이었어. 그런데 엄마한테 들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지. 교스케와 유리에가 내 걱정을 하면서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제야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 아마도 그들은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도중에 발이 묶였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짓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복수할 요량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리얼한 연기에 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한편 나는 의사한테서 내 몸 상태에 관해 듣게 되었어. 반신불수가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이었지. 나는 며칠을 계속해서 울었어. 나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일이라고는 해도 그 경위를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그런 나한테 혼다가 찾아왔어. 혼다는 정성껏 내게 대해주었지. 나는 그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 내 말을 들은 혼다는 절대로 그 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에 차서 말했어. 나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혼다는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하더군.
나는 그의 열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 입으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럼 그 세 사람을 죽여줘. 그가 동요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 그것 봐. 못하겠지?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잠시 침묵하던 그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 세 사람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더군. 예, 그렇게 돼서 혼다는 세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마도 마사미는 세 사람이 죽은 후에 자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다는 세 사람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과 산장에서 세 사람이 살해당할 거라는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연극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마사미는 산장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 연극이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살해당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아스코와 유리에 그리고 교스케는 마사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빕니다. 세 사람은 앞으로 연극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마사미는 세 사람에게 절대로 연극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라는 작품 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줄거리 해설과 낭독을 해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300 페이지가 넘는 예.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장편인데. 예. 그걸 또 리라이팅하느라 예. 교수님 이번에도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거 일단 교수님 총평을 좀 들어보죠. 네. 인제 그 클로즈 서클 소재의 아주 뭐 그 전형적인 소설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좀 폐쇄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꼬아 놨어요. 왜냐하면은 연극인지 진짠지 네. 이게 뭐 독자들이 아주 뭐 헷갈리게끔 해서 음. 인제 흥미있는 장치를 도입을 해서 아주 재미있게끔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인제 너무 시시합니다. 음. 개연성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게 마지막에 "훈훈하게 끝난다." 뭐 이런 것도 소설 속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거든요. 교수님 이게 저 30년 전 작품이라는 걸 감안해도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알면서도. 아니 왜냐면 네. 30년 전에도 히가시노 게이고는 대단한 작품들도 있거든요. 네. 고렇게 대답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듯한. 예.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하면 예. 우리가 이 소설을 딱 접했을 때 뭐 띠지에도 있는 글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극인 줄 알고 갔는데 실제로 살인 사건에서 난리가 나는 그거를 어느 정도 기대들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크게 기대하죠. 기대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근데 맞죠.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연극이었다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연극의 연극. 그러니까 네. 또 2 중 2 3 중 중 3중 구조를 예 구조로 돼 있죠.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비상한 거죠. 저도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예. 촌평을 좀 하자면 그냥 드는 생각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게 인제 눈이 많이 와서 전화선 이렇게 예. 눌려서 전화가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죠. 휴대 스마트폰이 다 휴대 있고. 휴대폰 있고. 이 디지털 피아노가 30년 전에도 있었구나 아 그러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독백으로 나오는 남자 예. 주인공이 구가잖아요. 예. 이름이 구가인 거잖아요. 국가예요. 예. 근데 이제 구가 하니까 이제 구씨성을 가진 분. "야 구가야, 박가야, 이가야." 뭐 하듯이 자꾸 국 구가가 생각이 나 가지고 국가성을 가진 누구 예. 누구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개연성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 어떤 걸 느꼈냐면 예. 과연 마사미죠? 마사미. 예. 마사미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예. 스키로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 고런 거 그렇지. 하고 예. 또 하나는 산장에 마사미가 숨어 있었던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숨어 있을 3일 동안이나 숨어 있을 공간이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예. 식사라든가 화장실 예. 문제라든가 이거 다 어떻게 그거 해결했을까? 인제 그 잠깐 인제 설명이 나오는데 나와요? 그게 사실 뭐 설명이 나왔더라도 좀 네. 말도 안 되는 아. 거죠. 예. 저는 너무 일단 억지죠. 그런 게 좀 궁금했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났고요.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작품 중에 이제 추리 소설이 몇 권 꽂혀져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아주 반가운 소설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아무도 없었다. 없었다. 예. 아주 뭐 대단한 소설이죠. 저는 이거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 소설 얘기도 인제 그 나옵니다. 그 네. 소설의 얘기도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거기서 소설이었고 모티브를 얻었다는 것을 아예 이 작가가 이 작품에서 밝히죠. 밝힌 예.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우리 한번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이거 제가 기념비적인 작품이니까.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꼭 네. 한번 다뤄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 2 학년 때인데 예. 제가 애거서 크리스티 덕분에 예. 추리 소설에 입문하게 됐거든요. 그때 아 이 해문 출판사인가요? 그 거기서 빨간색 표지로 돼 있는 거. 100권 가까이 나와 맞습니다. 있어요. 그 저희 예. 집에 뭐 전집을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일 주일에 한 권씩 해 가지고 보통 꽤 그렇게 많이 예 사서 샀었어요. 많이 봤죠. 예 저도 네. 많이 봤고 또 그 100권 가까운 책 중에 아주 대표작입니다. 뭐 1 위, 2위 맞아요, 따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애거서 크리스티 작가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추리 소설 역사에 아주 그럼요.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건 탑 한번 좀 5 뭐 드는 맞습니다. 이런 예 꼭 다뤘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좀 약간 걱정되는 건 교수님이 그걸 또 다루시면서 얼마나 또 신랄하게 비판하실까. 이거 뭐 100년 전 건데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 작품이에요. 30년 전 거도 이러는데 근데 교수님은 가차 없잖아요. 아 가차 없죠. 부자비하시고. 그럼요. 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이 참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을 신나게 해줍니다. 그럼요. 예. 예.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구독 예. 신청, 댓글, 좋아요, 좋아요. 예.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제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글도 예. 유튜브에서 또 해 주고 계시니까 예. 여러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이 또 저 장편 소설 이렇게 예. 리라이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해 주실 거죠? 예. 그럼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